이게 네 번째가 되면 중간고사 3까지 하는 게 과제 5개고 그러고 하나 더 있는 건가요? 아마 장 해석? 그러니까 추진 시험 해석하는 거 그게 숙제 하나 더 들어갈 거예요. 우리 지금 과제 뭐였지? 3이 내일 모레까지죠. 네. 오늘 내일 모레야. 뭐 11일까지인데? 아니야? 아 그래요?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네. 아 나 이날까지 이상한데 내가 이날까지라고 써가지고 시험 문제 낼까 말까 고민한 것 같은데. 그냥 공개하고 아니 거기 사이버 캠퍼스 가서 봐요. 거기 며칠까지 제출 안 써져 있어요? 9일이야? 과거에 내가 그렇게 썼나? 알았어요. 어쨌든 아니 안 늘려주고 거기 써져 있는 대로 해요.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 과제 그러니까 중간 3 볼 건데 나중에 그거 오답까지는 과제로 들어가고 추진 시험 해석 데이터 세트 주고 똑같아요. 데이터 세트 주고 여러분들이 해석해가지고 실선 전달 동력 추정하는 것까지 하는 게 추가 과제로 하나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보면은 학기가 끝나기 때문에 오답을 정리해서 과제로 내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이제 개인적으로 하겠다는 거 당연히 말리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거랑 상관 조금 있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수업 듣는 게 3학년이라 그런데 저기 4학년들 졸업시험이 아니면 우리 수업 듣는 사람 중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늦게 들으면. 그래서 졸업시험 이번 주 금요일인데 이제 항상 졸업시험 문제 제가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객관식 때 시험 봤잖아요. 객관식으로. 재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제가 내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다 내는 건 아니고 학과 교수님들이 자기 분야별로 주면은 이제 제가 모아가지고 어떤 문제 낼지 정해서 뭐 하고 하는 건 제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 같고 하여튼 중간고사 우리 수요일이고 그 다음에 시험 환경 체크하는 거 뭐라고 해야지? 그냥 테스트를 할까요? 테스트를 테스트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사이버 캠퍼스 여러분들 가시면은 이제 시험 보시면은 뭐 결과 나오고 뭐 이제 제가 리셋 해 드려야 여러분들이 다시 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주말에 리셋을 해주려고 계속 봤는데 사람들이 안 보더라고 시험을. 오늘 얼마나 이거 응시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 안 하고 올라왔는데 토요일 날 제가 저녁인가 이제 그때 집에 가기 전에 보니까 4명 했더라고요. 44명 중에. 그래서 이거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지금 싶기는 한데 뭐 그래도 안 하면은 여러분들 뭐 시험 성적에 손해지 뭐 그런 거라서 하는데 제가 리셋 그러면은 딱 한 번만 해드릴게요 이번에. 뭐 어차피 다들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서 뭐 제가 맨날 보고 있다가 한 번씩 성실하게 하는 게 좀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 저녁에 제가 리셋 한 번 해드릴 거니까 오늘 저녁까지 한번 보시고 제가 리셋하면은 내일이나 아니면은 시험 보기 전까지 그렇게 한번 보세요. 기회 2번 정도 있는 거죠. 네, 뭐 그것도 안 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 중간고사 1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여기서 나온 문제 중에 일부는 여기 그대로 다시 내요 제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틀린 문제 확인할 수 있게 다시 해놨거든요. 테스트 환경에서. 그러니까 좀 공부를 하고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니까. 예. 뭐 안 보시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볼 기회를 버리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중간고사 공지 관련해서 뭐 질문사항 있으면은 지금 얘기를 해주시면은 되겠어요. 아니면 수업 중에라도 이거 안 지우고 놔둘 거니까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오늘 할 거는 6장이고요. 고속선입니다. 원래 수업 예습이라고 해서 제가 짧게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6장은 아직 못 해놨거든요. 저도 저번 주에 학회 간다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점심 중에 찍어서 올릴게요. 그러면 뭐 어차피 수업 내용 보시고 그냥 복습 판단 개념으로 중요한 용어들이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우선 고속선에 대해서 딱히 얘기를 하자면은 특별한 정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5장에서 얘기를 했을 때 고속선을 어디까지 고속선이라고 했어요? 뭐 컨테이너선보다 빠른 배들, 여객선이나 군함 종류 걔네를 고속선이라고 했는데 진짜 고속이냐라고 하면 뭐 상대적으로 다른 거잖아요. 빠르다 느리다가. 그래서 고속선이라는 게 저번 수업까지는 배수량형 선박에서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 없이 부력 자체로 떠 있는 배에 대해서 빠른 수준의 배를 고속선이라고 했다고 하면은 이번 수업에서는
부력 외에 다른 방법으로 지지를 하는 배들 중에 빠른 배들이에요. 왜냐면은 고속으로 갈수록 우리가 두 개 저항 성분 중에 누가 더 커져요? 고속으로 갈수록? 조파저항이 훨씬 커지죠. 왜요? 조파저항은 뭐 우리가 정확히는 아니지만 프로아스카 같은 걸로 가정했을 때 프루드수의 4제곱 아니면 어쨌든 프루드수가 커지면 조파저항은 커지거든요. 근데 마찰저항은 어떻게 돼요? 레이놀드수가 커지면은 얼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마찰저항이 어떤 추이를 가지냐예요. 모형선보다 실선이 마찰저항 개수는 마찰저항 자체는 크겠지만 개수는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차원화를 하자면은 마찰저항은 속도가 빨라질수록 레이놀드 수가 커지니까 줄어들 거고 조파저항은 속도가 빨라질수록 프로드 수가 커지니까 엄청 커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5장에서 다뤘던 배들은 그래도 마찰저항이 더 큰 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마찰저항이 더 작은 배 정도로 속도가 빨라진 배들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찰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뭐 특별한 방법 없었어요. 그냥 수면 아래 면적을 작게 해주면 줄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물하고 닿고 있는 면적이 줄어들면 마찰은 줄 것 같은데 그거 말고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데 조파저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저번 시간에 배운 대로 배가 있다고 했을 때 수면에 있는 그러니까 배가 갈 때 수면에 닿아 있는 형상, 수선면 형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워터플레인이라고 영어로 쓸 텐데 말 그대로 수면에 배를 잘랐을 때 배가 있을 때 걔를 수면 모양으로 자르면은 위에서 보면 이런 형상이 나오겠죠. 얘를 이렇게 이 선을 잘라서 펴놓고 보면은 얘가 날씬할수록 팔을 적게 만든다라는 건 우리가 5장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엄연한 이제 물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고속선이라고 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배가 있더라도 수면 형상을 날씬하게 만들수록 아니면은 작게 만들수록 조파저항이 줄어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를 설계를 할 때 고속선에 대해서는 조파저항이 커지니까 수면 아래로 커지는 거는 뭐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거죠. 수면 아래쪽이 뚱뚱해지는 건 마찰저항의 문제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수면에서의 형상을 최대한 날씬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컨셉으로 접근을 하는 게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고속선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돼요. 다만 그 수면에서의 면적을 어떻게 줄일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뒤쪽에서 배 종류마다 다르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속선의 선형 분류에 따라서 할 건데 저번 시간에 살짝 얘기했지만 원래 일반적인 배는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 안 가면은 부력으로 인해서 떠 있어요. 이해되죠? 원래 그렇게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선박 계산할 때도 그랬고 부력이 없으면은 배가 가라앉고 부력이 있으면은 부력하고 배의 무게가 평형을 이루는 데까지 흘수가 커져서 물 아래로 잠긴 부피가 증가를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수정력학적. 지지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는 부력으로 지지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수업에서는 별로 얘기 안 해요. 저번 시간에 다 얘기한 일반적인 큰 배들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울 거는 수동력학적. 수동력학적 지지 방식입니다. 근데 수동력학이라고 하면은 뭐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하이드로 다이나믹이라는 말은 들어봤잖아요. 스태틱이랑 다이나믹이랑 다른 게 뭐예요? 둘이 다른 게 스태틱은 가만히 있을 때고 다이나믹은 움직일 때예요. 그러니까 얘는 양력이 부력이 아니에요. 부력은 물이 가만히 있어도 얘를 위로 떠오르게 하려는 힘이 부력이고
앞으로 전진을 할 때 얘를 위로 떠오르게 하는 힘은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양력이라고 따로 배웠죠. 속도가 있을 때 양력이 발생을 해서 배가 그럼 속도가 0이 아닐 때만 위로 뜨는 배예요. 속도가 0일 때는 그냥 부력으로 지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양력으로 인해 배가 떠오르면 뭐가 좋냐라고 하면은 뒤에서 따로 배우겠지만 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원래 배수량형이면 여기가 이렇게 무게가 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뒤에서 배울 수중익선이라고 해서 배 아래쪽에 날개를 세워요. 이렇게. 그럼 양력이 어디서 생겨요? 부력은 여기서 생기지만 양력은 배가 앞으로 가면 여기 날개에서 생기겠죠. 만약에 양력의 크기가 충분히 커서 이 배가 배 무게만큼이 배 밑에 날개에서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수면이 여기쯤 올 거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양력이 충분히 컸을 때. 원래 배가 가만히 있으면 여기가 수면일 텐데 배가 빨리 가면은 이제 양력으로도 충분한 배를 받쳐줄 수 있어서 수면이 여기쯤 와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수선면 면적이 중요하던데 얘는 수선면 면적이 어떻게 돼요? 원래 배랑 비교도 못하게 작아지겠죠. 왜냐하면 날개를 지지하는 기둥만 수면에 관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양력이라는 게 결국엔 날개를 지지한 두 개의 기둥만 조파장을 만드는 거예요. 뭐 물론 여러분들이 유체역학 때 배운 유도 항력이네 그런 거 하면은 얘에서도 양력을 만드는데 항력이 조금 발생하긴 하는데 뭐 그거는 두 번째로 생각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조파장 관점에서 보자면은 날개를 지지하는 기둥만 물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위에 배수량을 원래 만들던 선체는 수면 위에 떴으니까 조파장 문제가 하나도 없죠. 그런 식으로 지지를 하는 게 수동력학적 지지 방식이에요. 근데 이런 타입으로 날개를 두는 배도 있고 아니면은 선체 자체가 양력을 발생하도록 만드는 그런 배도 있어요. 뒤에서 다시 다룰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게 있어서 여기서 수동력학적은 물 아래다가 날개를 만들어서 하는 수중익선이랑 날개 익자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활주선 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뭐 좀 배울 만한 게 공기정력학적 공기 정력학이니까 정력학이면 얘에 대응되겠죠. 부력같이. 근데 뭘로 만드는? 공기로 만드는. 그러니까 공기에 대한 다이나믹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공기 자체를 압력을 강하게 해가지고 배 밑에다 쏴줘요. 그러니까 배가 있으면 배 아래쪽에 공기를 담아놓고 걔를 압력을 강하게 주면은 그 압력으로 인해 공중에 떠 있겠죠. 그런 타입으로 가는 게 공기 정력학적 방식입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표면 효과선도 여기 들어가는 거고 책에서 다루진 않았는데 왜 안 다뤘는지 모르겠네. 위그라고 있거든요. 혹시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요즘은 별로 유행하는 게 아니고 한 10년에서 20년 전에는 막 고속선의 미래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던 거거든요. 위그가 뭐 약자였더라? 지면 효과선인가? 그럴 텐데. 윙인 그라운드인가? 하여튼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 배울 것들은 이제 지지 방식으로 나누자면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 수동력학적 방식을 주로 배울 거고요. 이게 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지지 방식 말고 선체 형태에 대해서 구분이 있거든요. 쓸 자리가 없네. 안 중요하니까 이제 지웁시다. 선체 형식에 대해서 고속선을 나누는 케이스도 있는데 그 다음 쪽에 있어요. 그러면은 위그선 있었구나. 뒤쪽에 184쪽에 위그 있네요. 제가 없다고 욕했는데 역시 훌륭한 책이죠. 다 써져 있고. 선체 형식은 제일 기본적인 게 단동식이라고 썼나? 단동선. 이거는 선체가 하나인 배예요. 일반적인 배죠. 선체가 하나인 배. 당연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배는 거의 다 단동선이고 쌍동선이라는 게 있어요. 쌍동선은 선체가 두 개고 거기서 위로 올라와서 갑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배.
그 다음에 여긴 또 수중익선을 썼네. 쌍동선 말고 추가로 선체가 3개면 삼동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중익선. 아까 얘기한 수동력학적 지지 방식 배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뭐 호버크래프트 위그선이 있는데 그거는 뭐 어차피 여기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더 얘기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지 방식은 배를 어떻게 물 위로 띄우냐요. 왜 배를 물 위로 띄워요?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부력으로 띄우는 배는 당연히 부력으로 뜨니까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5장에서 얘기를 했고 6장에서 다루는 배들은 더 고속을 추구를 해요. 더 고속으로 가려다 보니 뭐를 줄여야 돼요? 마찰보다 조파저항이 크게 발생하니까 조파저항을 줄이는 게 목표가 돼요. 그럼 조파저항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요? 배가 물에 닿는 수면의 면적을 최소화를 해주면은 개로 인해서 발생하는 조파저항이 줄어든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니까 그러면은 배를 최대한 위로 띄워가지고 배가 물에 닿는 형상을 최소화를 하자라는 거죠. 그런 컨셉으로 접근하는 게 수동력학적 지지 방식.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배는 다 단동선인데 선체가 하나인데 얘를 선체를 여러 개를 배치를 하거나 아니면 날개를 배치하는 등으로 해서 고속 성능을 좀 더 추구하는 배들이 쌍동선, 삼동선, 수중익선 그런 거예요. 거기까지 하면은 185쪽까지 설명이 끝났고요. 여기 185쪽이랑 184쪽 그림 보시면 일반적인 뭐 여러 가지 배들에 대해서 형상들을 잘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림에 184, 185쪽.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은 이런 타입의 배들을 얘기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녹화하는 것도 잘랐다 할게요.